네, 오늘 시작의 수급과 이슈, 모멘텀을 정리해서 전략 세워보는 시간이죠. 실증 투자 전략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SP인베스트먼트 이주호 본부장, 어서민 성선화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투. 네. 미국에서 좀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졌음에도 국내 증시는 3,800, 또 850선까지 밀렸던 월요일이었죠. 그래도 기관이 좀 4거래일째 하방을 지지해주고 있는 상태이기도 한데요. 그 안에서 또 수급이 들어왔던 개별 종목은 또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 수급본부 종목을 통해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HL만도, 두 번째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먼저 HL만도부터 키워드 열어주시죠. 기관이 4거래 연속 순매수하면서 약 7개월 만에 4만 원 선 위로 올라선 상태입니다. 이제는 정말 자동차에서 로봇으로 재평가해야 될 시점이 온 걸지 첫 번째 종목으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먼저 이주호 의원부터 한 줄로 평가해 주시죠. 네, 로봇 액추에이터라는 새로운 모멘텀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로보택시 핵심 부품 40%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HL만도가 다들 사실 자율주행이나 자동차 부품으로 아셨을 것 같은데 이번 달부터는 확실히 로봇으로 좀 탈바꿈을 한 분위기더라고요. 먼저 이주호 의원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이번 주, 지난주 후반부터 해서 좀 액추에이터가 대세인가 봐요. 네, 일단 SPG가 약간 신호탄을 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SPG가 상승이 나오면서 지금 HL만도 같은 경우도 액추에이터와 관련된 모멘텀을 받으면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4족 로봇 액추에이터가 일단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부품 투자까지도 검토가 되고 있다는 소식이 지금 최근에 상승을 이끌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지금 자동차 모멘텀으로 가기보다도 이 로봇에 대한 모멘텀이 들어오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인 모멘텀은 이제 조향장치인데 결국에는 지금 북미 완성차 업체랑 이제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용에 대한 조향장치를 이제 10년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이력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가지 모멘텀으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역시나 저는 이 조향장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자동차에서 사용이 되는 그러니까 방향을 조절하는 게 조향장치거든요. 네. 근데 이게 결국에는 로봇이랑 왜 연결이 되냐? 로봇도 방향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동차 부품 기업들 중에서 로봇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기술력은 가진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HL만도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자율주행 관련주로 속해 있고 과거에 2021년도에 애플카 모멘텀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었어요. 근데 네. 이때 이제 오르고 나서 이제 애플이 애플카 사업 철수한다 그러면서 이제 LG노텍과 함께 같이 빠졌던 이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35,000원대라는 가격대에서 하방 경직성을 어느 정도 확보한 상황에서 지금 로봇 모멘텀이 붙어서 지금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동안 가격적인 매력도 충분히 있었고 추가 상승하기에도 SPG가 상승이 나오고 지금 주가 안 빠지고 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액추에이터와 관련된 부분으로 좀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향장치도 있지만 로봇이란 모멘텀을 얻으면서 이제는 시작에서 하방을 확실히 좀 다졌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다음은 성선화 의원과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로보택시 핵심 부품이 그 조향장치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로보택시가 이제 스스로 자율주행을 하잖아요. 거기에 핵심적인 부품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조향장치가 이제 EPS 약자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동장치가 있는데 EBS가 있고, 그다음에 ADAS. 네, 이게 센서거든요. 요 세 가지가 이제 로보택시의 핵심적인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HL만도는 우리가 자동차 부품주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부품 중에서도 로보택시와 관련된 매출이 무려 40%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EPS, EBS, 그다음에 ADAS, 요 센서, 요 세 가지가 지금 전체 매출의 4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요즘에 이 주가가 좀 최근에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움직이고 있는 거는 말씀하셨던 대로 로봇 관련된 모멘텀이 붙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 이제 HL만도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네.
모멘텀을 본다라고 하면 성장 가능성을 본다라고 하면 로보택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이제 HL 만도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2026년 그러니까 내년 기준 퍼로 봤을 때 퍼가 지금 7배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실적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증권사 어떤 전망치를 보면 2026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5천억 이상을 예상하고 있고, 그다음에 영업이익률도 5%대를 회복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지만 그동안에 많이 저평가되어 있었던 거는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사실 이 차트를 약간 그 주봉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지금 최근에 보면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주봉 차트로 보면 사실 그렇게 많이 오른 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지만 2020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6월 같은 경우에는 5만 원 최고가를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계속 혹시라도 이게 정말 이 모멘텀, 액추에이터 모멘텀이 터진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실적 대비 밸류에이션 자체가 현재로서는 저평가 받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신규 진입은 조금 보수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기존에 보유하면서 약간 손실권에 있었던 분들이 이거 언제 팔지라고 하고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홀딩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H7 만도 같은 경우에는 내년 실적 대비나 향 모멘텀 대비로 봤을 때도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신규 접근은 또 단기간에 좀 많이 오른 측면이 있어서 조금은 고려해봐야겠지만,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홀딩하면서 기다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주호연과도 좀 가격 전략을 더 세워볼게요. 35,000원대에서 좀 하방을 그래도 잘 지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고점 작년 거는 그래도 5만 원 선까지는 올라갔더라고요. 로봇으로 본다면 SPG나 하이제너레는 대비 훨씬 덜 올랐다라고도 봐도 될 것 같은데 신규 진입 가능할까요? 네, 이게 사실 완전한 로봇 회사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고요.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이제 로봇 모멘텀이 붙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자율주행 택시 같은 경우도, 로봇 택시 같은 경우도 당연히 모멘텀이 될 수 있겠고요. 근데 로봇 택시든 로봇이든 지금 모멘텀은 계속 겹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로보티지랑 원익홀딩스가 대장주 역할을 하다가 쉬어가면서 그 바톤을 이제 SPG가 이어받았잖아요. 결국에는 감속기인데, 감속기도 결국에는 액추에이터의 핵심 부품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결국에는 피지컬 AI라는 개념이 등장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액추에이터 관련주들 움직였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감속기까지 왔잖아요. 이 안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만약에 SPG가 여기서 조정을 안 받고 계속 버텨준다고 한다면 그 밑단에 있는 종목군들, 아니면은 이와 관련되어서 지금 최근에 힘이 좋은 종목군들 위주로 시장이 지지부진해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신규로 접근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봉상 봤을 때 주봉은 좀 티가 안 나는데 일봉상 보면은 거래량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작년 아까 말씀하신 그 5만 원대 갔을 때 그때 거래량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 거래량이 별로 없다가 이제 최근에 계속 거래량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 봤을 때, 여기서 좀 큰 거래량 한번 들어오면은 강한 시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기에 신규 접근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엔 좀 SPG가 가격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SPG만 크게 밀리지 않는다면 H1 만도도 액추에이터 안에서 신규 접근 좀 해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이젠 두 번째 종목으로 이야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였죠. 분할 후 재상장일이었던 오늘 엇갈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으로 주가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정말 이제 CDMO 순수하게 좀 바뀌었는데, 그렇다면 전망은 또 어떻게 봐야 될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주호 의원부터 한 줄 평 해주시죠. 네, 순수 CDMO로의 전환. 근데 이제 고밸류의 부담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제부터 진짜 평가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수 CDM으로 전환됐다라는 건 두 분이 공통 분모를 가지고 계신데 조금은 의견이 좀 나뉘는 것 같거든요. 먼저 성선아 의원부터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국내 바이오 대장이었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동안 평가를 잘 못 받았던 게 신약 개발이랑 바이오 시밀러가 함께 있었거든요. 네. 여기서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지금 CDMO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지금 50%를 넘어섰는데 바이오 시밀러나 신약 개발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20%로 굉장히 낮거든요. 영업이익률이 50%인 사업부와 20%인 사업부가 한 기업에 같이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네. 그리고 사실 그 바이오 에피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작 개발 같은 바이오 시밀러가 11개가 있는데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뭐 CDMO 쪽하고는 좀 겹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 수 있었는데 이번에 일단은 이제 완전히 분리돼서 상장을 함으로 인해서 정말 순수하게 CDMO로 되는 거는 맞는데 제가 봤을 때 오늘 주가가 많이 빠진 이유? 네. 그래서 사실 되게 많이 빠졌었다가 거의 이제 약 보합권으로 소폭 하락으로 지금 제가 0.44% 정도 약보합으로. 약보합권으로 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장이 순수 CDMO에 대한 밸류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제가 이걸 좀 보면서 증권사 리포트들의 목표 주가를 찾아봤었거든요. 네. 근데 이 목표 주가 자체도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뭐 IBK 같은 경우에는 209만 원이라고 하고 있고요. 유진 같은 경우에는 170만 원이고 뭐 하나 같은 경우에는 145만 원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같은 종목에 대해서도 정말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CDMO에 대한 멀티플을 얼마를 줄 것인가. 그러니까 정말 200만 원 넘게 이렇게 목표 주가를 설정한 IBK 같은 경우에 멀티플 100%를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목표 주가가 높게 나온 거고 사실 하나 같은 경우는 오히려 멀티플 디스카운트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뷰에 따라서 이 순수 CDMO에 대한 어떤 그 가치 측정이 다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를 보면 이번에 이제 5공장이 이제 완공이 돼가지고 좀 램프업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 5공장 같은 경우에도 얼마만큼 빨리 정상화가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증권사마다 어떤 의견의 차이가 있고 분석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내년 이후에 장기적인 성장률에 대해서 뭐 연간 연평균 얼마 정도 성장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뷰에 대한 차이가 컸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순수 CDMO로 이렇게 회사가 변한 것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긍정적으로 볼 것인가 멀티플을 얼마만큼 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시장의 뷰가 엇갈리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가치 측정에 대해 여러 의견이 좀 혼재된 상태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그럼 이제 이주호 의원과도 좀 얘기를 나눠볼 텐데 오늘 뭐 한 달 쉬고 왔는데 그 사이에 그냥 시총이 몇십 조가 확 불었더라고요. 네, 일단은 뭐 쉬고 왔는데 시기를 좀 잘 타지 않았나. 네. 그래서 오늘 빠진 거를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동안 시장 분위기 안 좋았던 거에 대한 차익 매물을 싹 쏟아졌다가 갑자기 매수세 들어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아까 고밸류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CDMO 1위 기업이 스위스 론자거든요. 근데 론자 시총이 68조예요.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시총이 83조입니다. 네. 근데 24년도 기준으로 론자가 매출이 12조였어요.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 매출이 24년도 기준으로 3조 5천억 정도. 그러니까 좀 약간 논란이 있을 시총이랑 법하네요. 매출만 보면은 이거 론자보다도 시총이 높은데 매출이 너무 낮다. 지금 이 부분이 고평가에 대한 우려고 아까 말씀하신 그 TP가 낮은 증권사에서 이것 때문에 아마 그렇게 낮춘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네. 지금 따지고 보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매출 대비했을 때 굉장히 고평가인 건 맞거든요. 네. 그래서 뭐 앞으로 성장이나 이런 것들 다 감안해 보다고 하더라도 지금 굉장히 괴리감이 크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제 어떤 증권사 애널리스트님은 이제 이러는 시총이 좀 낮아져야 부담이 덜어지겠다 뭐 이런 관점으로 제시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부담이 되는 부분은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결국에는 생물보안법에 대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이제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 론자의 이러한 매출이랑 시총을 좀 극복해내려면 네. 결국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우시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물량을 가져와야 됩니다. 근데 생물보안법이 지금 상하원 통과했고 그다음에 대통령 승인만 남은 상태인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승인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우시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물량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우시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그 중국 물량이 삼성바이오로직스한테 다 오면 좋은데 지금 CDMO 하는 기업이 뭐 론자도 있지만 네. 캐톨란트도 있고 그다음에 일본의 후지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후지가 바이오 사업도 합니다. 그래서 그 거기 또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고 지금 후지가 아마 그 회사 이름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아마 후지 바이오 뭐 그쪽일 거예요. 근데 거기가 지금 미국에 엄청난 큰 공장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에 공장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우리가 지금 생물보안법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도 많이 반영이 됐는데 네. 여기서 만약에 우시바이오로직스의 물량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일본의 후지가 가져가게 되면 이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봤을 때 밸류 부담감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그 공장 캐파는 우리나라에서 증설이 된 거지 미국에 지금 증설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지금 후지는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고 그럼 이 부분이 오히려 일본한테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숫자적으로만 봤을 때도 살짝 고평가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는 물론 돈 잘 벌고 뭐 바이오시밀러 미국의 FDA 승인 많이 받아서 정말 국내에서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마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는데 일단 숫자적으로 봤을 때 약간 고밸류 부담감이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100만 원 돌파하면서 주가가 올랐던 배경에는 이 생물보안법에 대한 수혜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캐파로 받을 것이다에 대한 기대감이 컸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좀 감안을 해보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중요한 거는 만약에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됐을 때 그게 이제 우시바이오로직스의 물량이 어디로 갈 것이냐가 주가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고려하시면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물보안법이 아무래도 주가의 키팩터가 될 것 같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사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장중 낙폭을 많이 줄이긴 했지만 삼성 에피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급락을 보인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또 관련 밸류 체인들도 함께 많이 위축된 흐름을 보였었는데 이 성선아 의원께서는 삼성 에피스 홀딩스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요. 사실 이게 에피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급락한 데는 저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이 굉장히 냉정하게 판단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큰 우산 아래 있어서 그게 같이 어떻게 보면 묶여 있었는데 이제는 혼자 딱 분리가 돼서 그것만 이제 가치 평가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바이오 시밀러라고 하는 거는 경쟁사가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있고 이미 국내도 잘하는 곳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경쟁력이 떨어진다라고 하고 또 신약 개발 같은 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저는 조금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삼성 에피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냉정한 평가를 내렸고 그에 따른 또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보자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그럼 이주호 의원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네,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삼성 이제 바이오 에피스가 그동안 돈을 벌었던 주체는 바이오 시밀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이오 시밀러 말고 그러면 신약에 대한 게 있었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ADC에 대한 모멘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5공장 ADC로 가동한다. 그거는 빅파마들 거의 물량을 받아서 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거고.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이거를 신약에 대한 ADC에 대한 이런 것들을 했냐.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에 ABL바이오부터 시작해서 치고 나가는 기업들이 이미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딱 쪼개서 놓고 보니까 그동안 삼성바이오로직스 안에 있어서 그런 거지. 여기는 사실 돈은 잘 버는 거 알겠다. 그럼 성장에 대한 모멘텀은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러면 당장 지금 ADC 시작해가지고 기술 이전 언제 할 거냐? 물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글로벌 빅파마를 클라이언트로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보다 속도가 빠를 수도 있고 조금 더 왜냐하면 FDA 승인을 바이오 시밀러로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토대로 잘 될 수가 있겠다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약간 ABL 바이오랑 지금 알테오젠을 딱 보았을 때는 일단 아직은, 출발점이 좀 네. 다른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따져보면은 사실 너무나 이것도 좀 고평가 아니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변동성을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기술적 분석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성선아 의원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 증권사 목표가도 너무 다양해서 지금은 어느 쪽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지 헷갈린다라고 이야기를 주셔서요. 네. 그럼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비중을 축소해야 되는 구간일까요? 저는 사실 이 삼바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의 개인 성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내가 장기 투자를 한다, 우량주의 장기 투자라고 한다는 분들은 사실 멀리 보고 그냥 홀딩 하셔도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단기 스윙 트레이딩으로 들어가진 않겠죠. 그래서 저는 내가 만약에 장기 투자자라고 하면 지금 홀딩도 괜찮고 분할 매수를 접근해보는 것도 괜찮지만 스윙 트레이딩에게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적합하지 않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묵직한 종목이기 때문에 좀 장기 투자 관점으로만 접근해보는 게 좋겠다는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 이슈 분보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대동기어, 두 번째는 타마리서치입니다. 먼저 대동기어부터 키워드 열어주시죠. 미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23% 급등을 보이면서 거래량도 폭발적으로 늘었는데요. 지금 구간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첫 번째 종목으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주호 의원부터 한 줄 평해 주시죠. 네, 로우 종전 시그널 본격 가동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종전 기대 모멘텀으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재건 관련주들이 좀 시작이 흔들릴 때 그래도 좀 상승을 해준 것 같은데 대동기어가 좀 특히 강했거든요. 왜 강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뭐 단골 손님이죠. TYM하고 대동이 결국엔 농기계 모멘텀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중에서 대동기어가 가장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재건이 들어가게 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어쨌든 그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던 지역을 다시 이렇게 꾸려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농기계는 거의 뭐 필수죠. 트랙터부터 시작해서 필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대동기어가 좀 부각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미국에서 뭐 얘기했던 평화 제시한 이 내용에 대해서 뭐 감론을박이 많습니다. 네. 그게 뭐 러시아가 작성했는데 번역을 미국에서 한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네. 있고 근데 내용이 너무 러시아 쪽에 유리하게 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재건주는 다소 좀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이게 오늘 재밌는 게 재건주 올라가면서 방산주 급락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양쪽에 항상 그런 시소 타듯이 그런 움직임을 보였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만약에 러시아가 지금 점령하고 있는 그 우크라이나 영토가 실제로 지금 제시안으로 나왔던 부분처럼 러시아에게 기속이 된다면 과연 그 러시아 그 전쟁 지역이 어쨌든 재건을 해야 되는 도시잖아요. 근데 러시아에서 과연 우리나라 쪽에다가 재건 사업을 하게 해줄까?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저는 안 해줄 것 같거든요.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쨌든 그 러시아랑 친한 국가는 중국이죠. 네. 그러니까 중국 쪽으로 많이 맡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과연 우리나라 쪽에 주겠냐라고 따져보면 쉽지만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미국이랑 유럽, EU랑 네. 얽히고 설켜 있는 이 이해관계. 그리고 막상 지금 종전한다 그래도 시간이 또 오래 걸릴 거예요. 뭐 서명하고 뭐 이렇게 되기까지. 지금 보면은 전쟁이 일어난 지가 벌써 뭐 3년이 훌쩍 넘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나서도 지금 항상 뭐 어떤 시기만 딱 되면은 이런 냄새가 풍겼다가 갑자기 뭐 사이가 안 좋아져가지고 또 다시 돌아가고 이런 형태를 보였기 때문에 지금 크게 4개의 국가들의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지금 만약에 지금 미국에서 약간 러시아 손을 잡는 제스처가 나온다면 EU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거든요. 그리고 사실 뭐 우크라이나는 중간에서 완전히 그냥 거의 낙동강 우리알 된 상황이라서 지금 이게 만약에 이대로 된다고 한다면 EU 쪽에서도 이대로 되게 과연 가만히 있을까? 그러면 이게
종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물론 뭐 거래량을 동반한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단기 트레이딩으로 난 접근하겠다 하시면은 뭐 트레이딩 잘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대내외적인 정세들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이게 진짜로 우리나라의 수혜가 올 것인가를 한번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상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좀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그거는 그거고, 일단 여러 가지 국가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과연 이게 잘 될 것이냐도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전쟁 종식에 대한 내용도 아직 확실히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 업체가 진짜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도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트레이딩에 좀 능한 분만 접근해보자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다음 성선아 요원과도 그래도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모멘텀은 좀 살아있는데 사실 이게 정말 이렇게 테마로만 트레이딩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아,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대동기호는 전 평소에 거의 보지 않는 종목이거든요. 네. 전 테마주는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런데도 일단은 대동기호 같은 경우는 아예 또 테마라고 하긴 조금 힘든 게 전혀 실적이 안 찍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일단 이제 대동기호가 워낙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종전 테마로 딱 엮여 있어가지고 도대체 얘가 뭐 하는 기업인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름에 그 기호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제 기호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기계의 심장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자동차 변속, 로봇 구동, 뭐 농기계 주행, 그래서 각종 이런 구동 장비들을 만들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대동기호가. 그래서 대동기호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제가 보면 3분기 이제 분기 보고서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이요 1,365억. 그래서 전년 대비 13%가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도 뭐 크진 않지만 91억 정도 됩니다. 근데 전년 대비 한 188% 정도. 그러니까 일단 영업이익률도 6.7% 정도 되고, 제가 봤을 때 뭐 평소에 그렇게 관심이 있는 종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매출이 아예 안 나오는 종목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재건 테마주는 이렇게 투자를 잘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테마주는 테마주로만 봐야 한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방산 관련 모멘텀도 궁금해요. 사실 방산주들의 조정이 좀 길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근데 지난 시간에도 사실 트렌드와 좀 멀어진 것 같아서 대표님은 보지 않는다라고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는 정말 비중을 줄여야 되는 시점이 온 걸까요? 저는 사실 이번에 이 종전으로 이 방산주가 이렇게 급락하는 것도 사실 좀 과도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종전과 사실 우리나라 방산하고는 그렇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 않은데 사실 투심이 나빠진 거죠. 근데 저는 만약에 뭐 우리나라 그 방산주 중에서 무량주를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하면 저 같으면 손절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은 항상 섹터가 순환하잖아요. 네. 또 다시 방산주가 주도를 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방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안 나오는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또 실적 시즌이 돌아오거나 안 그러면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고조되거나 그러면 또 방산주가 주목을 받으면서 뭐 그동안 방산 주도주들이 저평가됐다. 이러면 또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네. 그러면 그때 파는 게 낫지 많은 물량이 아니라고 하면 저 같으면 그냥 홀딩하고 기다릴 것 같습니다. 네, 방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실적이 잘 찍히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투심이 흔들릴 때 쉽게 막 손절하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보면서 수익을 그래도 어느 정도 챙기는 게 좋겠다는 전략까지 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슈본부 종목으로 이제는 이야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파마리서치였죠. 의료기기 시장 참 내수가 부진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파마리서치 오늘 장대 음봉을 그렸습니다. 리쥬란 효과는 좀 여기까지인 걸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먼저 이주 의원부터 한 줄로 평가해 주시죠. 네, 내수 실적 불확실 속에 해외 성장은 뚜렷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 조정은 밸류 조정일 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확실히 좀 내수가 부진하다라는 건 다들 좀 공감대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저번 시간에도 그랬지만 성선아 의원이 좀 미용 의료기기 쪽에 좀 전문가신 것 같거든요. 관심이 많죠. 네. 주가 조정은 밸류 조정이다. 그러면 네. 지금 오히려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보신 걸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밸류 조정이라는 말씀 드린 게 뭐냐면 사실 오늘 파마리서치 주가가 굉장히 많이 급락했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모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거든요. 그 증권사 리포트를 이제 자세히 읽어봤더니 이유가 이겁니다. 일단은 이 원래 적용하던 PER 퍼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기존에 45배로 퍼를 적용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32배로 보수적으로 낮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멀티플을 적게 조정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과연 글로벌리 파마리서치와 같은 그런 기업들의 퍼는 얼마 정도로 적용을 하고 있냐? 그게 딱 정해진 답은 없지만 대충 그래도 40% 정도는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한 게 뭐 향후에 어떤 실적 전망치가 낮아져서가 아니라 그냥 증권사 자체적으로 멀티플을 낮춰서 조정을 한 거다. 그래서 이거는 그들의 뷰가 달라진 거지 기업 자체는 달라진 게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번에 사실 3분기에 실적이 조금 부진했던 거는 맞거든요. 근데 그 부진했던 게 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제가 중요하게 봤던 부분 하나는 이제 해외에서 일부 유통사 같은 경우에 계약된 권역이 아닌 곳에 제품을 판매한 게 적발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파마 리서치 측에서 이거를 이제 약 30억 정도로 판매를 제한하는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장기적으로 브랜드 보호 자체 차원에서 필요한 거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3분기 같은 경우에 사실 솔직히 좀 경쟁 부스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뭐 그 ABA 바이오에서 만든 것도 있고 뭐 일단 한스 바이오메디스에서 만든 것도 있고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스킨 부스터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출시를 하다 보니까 이제 병원에서 이제 계속 이렇게 뭐 프로모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쥬란 대신 이거를 써보겠냐. 사실 저도 피부과면 그런 권유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새로 사온 나 상품인데 저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밀린 측면이 있는데 저는 이 파마리서치 리쥬란과 경쟁사의 제품은 타깃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역할 자체가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사실 내수는 저는 솔직히 조금 침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더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미국 시장 공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국 시장보다 단가가 30에서 60%가 더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균 판매 단가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파는 것보다 확실히 미국에서 파는 게 낫거든요. 우리가 만드는 마운자로나 위고비 같은 것도 우리나라 가격 다르고 미국 맞아요. 가격 다르고 일본 가격이 다른 것처럼 똑같은 리쥬란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훨씬 더 싸게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많이 팔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리쥬란 같은 경우는 의사의 손맛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손기술이 중요하죠. 손기술이 네. 중요하니까 파마리서치 측에서 직접 나서서 미국의 의사를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일단 해외 공략을 되게 많이 하고 있다라는 점 그게 굉장히 고무적이고 12월부터는 5개 국가의 초도 물량이 또 나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분기는 솔직히 부진한 거는 맞았지만 향후 4분기부터는 해외 물량이 또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개별 증권사의 의견일 뿐 지금 본 회사의 펀더멘털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그럼 이제 이주호 의원과도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역시 K뷰티 요 대장주인 건 맞는 것 같은데 해외에서도 좀 승인을 더 받아야 되는 게 남아 있는 건가요? 네, 일단 FDA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에서 판매량이 늘어난다. 이거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파마리서치가 뭐 미국이랑 유럽뿐만이 아니라 동남아 지역까지 지금 수출 다변화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내수에 대한 부분들 뭐 다소 아쉽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밸류 부담을 덜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4분기라던가 내년을 가면은 더 여기서 성장하는 흐름이 나와준다고 한다면 저는 강하게 반등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이 조정이 저는 매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이랑 중국 간의 관계 속에서 또 이제 중국인들이 또 우리나라에 많이 올 거잖아요. 그러면은 피부과를 많이 갈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외국인 의료관광 매출 중에 피부과가 거의 뭐 성형외과를 훨씬 뛰어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피부과에 가서, 그러니까 수술보다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시술을 다들 선호하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리쥬란이라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저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중국 소비주들도 랠리가 나오고 있는데 저도 여기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해 본다고 한다면 지금은 오히려 저는 저가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 물론 뭐 부정적인 리포트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상승이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뭐 저도 이렇게 막 보톡스랑 필러 이런 거를 잘 거의 안 맞거든요. 주사 맞는 게 무서워서. 근데 한 번 맞으면은 이게 끊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사실 이렇게 효능이 좋고 성능이 뛰어나면은 외국인들이 오히려 우리나라 와서 더 찾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 조정은 저는 기회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회라고 좀 보셨는데, 근데 지금 사실 21선을 좀 깨고 내려온 상태거든요. 그럼 지금 구간에서 신규 접근한다고 했을 때 1차 목표가는 좀 어디까지 잡아야 될까요? 네, 일단은 지금 만약에 여기서 접근한다 그러면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 50만 원 정도, 그리고 주봉을 한번 볼게요. 이게 네. 지금 일봉상은 거의 뭐 추세가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인데 네. 지금 주봉으로 보면은 아직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핵심입니다. 60일 이평선 자리가 개인적으로 여기 핵심이고 40만 원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과거에도 7월 달에 상승 나올 때도 여기서 40만 원 지지 받고 반등 나왔어요. 그때 아마 개별 이슈가 있었을 때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정 나오고 급반등하면서 70만 원 갔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물론 파마리소치 주가 보면은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그러니까 뭐 23년도에 10만 원대에서 거의 7배 올라왔잖아요. 7배 오르고 700% 오르고 나서 지금 고점 대비해서 조정을 받은 거기 때문에 사실 저는 오히려 영원한 우상향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 이렇게 또 강하게 조정이 나오면 더 세게 간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 보면은 지금 60일 일선만 지킨다고 한다면 단기로 보셔도 될 것 같고 되돌림이 한번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장기로 봤을 때는 역시나 뭐 70만 원까지도 한번 노려보시면서 모아 가시면은 뭐 내년에는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좀 40만 원 지지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1차적으로는 50만 원, 장기적으로는 전고점까지도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젠 성선한 의원의 의견도 살짝 궁금해요. 사실 LNC 바이오나 한스 바이오메드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 독점력이 약화됐다라는 지적을 살짝은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파마리서치 쪽으로 비중을 적게 가져가야 되나요? 아니면 그래도 좀 더 보는 게 좋나요? 저는 사실 세 개 종목은 골고루 분산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주봉을 보셨는데 저는 지금 월봉을 보고 있거든요. 지금 월봉을 보면 이 차트가 이제 정배열로 가다가 이제 지금 현재 꺾이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거든요. 사실 제가 파마리스 투자했던 게 2003년부터 투자를 했었거든요.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네. 지금 40만 원 지지 말씀해 주셨는데 제 생각에도 만약에 이게 깨진다라고 하면 35만 원까지는 떨어질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선은 지지하고 올라갈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단기간에 반등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일단 40만 원 지지가 깨진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하락을 나올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분할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 조금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만 길게 보신다고 해도 충분한 수익을 가져다 줄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역시 40만 원 지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최근 미용 의료 트렌드가 주사 쪽으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LNC 바이오나 뭐 한스 바이오메드 같은 다른 종목들도 함께 담아보는 전략도 좋다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향후에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모멘텀 본부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텍스프리, 두 번째는 로보티즈입니다. 먼저 글로벌 텍스프리부터 내용 열어주시죠. 중일 갈등이 확산되는 가운데 반사이익을 볼 것이란 기대감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4분기 기대감 모멘텀으로 실어도 될지 첫 번째 모멘텀 부부 종목으로 전략 세워볼게요.
네, 먼저 이주호 의원부터 한 줄 평 해주시죠. 네, 한일령에 대한 반사이익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정책 리스크만 체크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글로벌 텍스 프리까지도 좀 한일령에 좀 연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주호 의원의 분석부터 들어볼게요. 네, 일단 역시나 글로벌 텍스 프리 같은 경우는 그 텍스 프리 하면서 이제 수수료이거든요. 피부과에 많더라고요. 예, 그것도 많고 뭐 피부과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의 연장선인데 지금 만약에 일본이랑 중국이랑 사이가 안 좋으면은 그거에 대한 반사이익을 우리나라가 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피부과 시술을 받고 그래서 이러한 텍스프리 관련돼서 좀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글로벌 텍스프리가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 근데 사실 과거에 7월 달에 이 8월 달 가면서 급락 나왔던 가장 큰 이유가 정부에서 약간 브레이크를 걸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해소가 돼가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지금 일본이랑 중국이랑 얼마나 저렇게 티격태격 하다가 풀어질 것이냐. 근데 저는 되게 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좀 뒤끝이 긴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도 보시면 사드 그렇죠. 2016년에 했는데 한알령이 지금 거의 10년 동안 10년 되니까. 해제가 안 되고 네.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중국이 일본한테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간에서 좀 반사이익을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외국인들이 특히나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텍스 리펀을 많이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이쪽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이 가장 큰 부분이고요. 사실 중국인 지금 무비자 입국도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 고객들이 증가하고 4분기 때 만약에 더 많은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게 된다고 한다면 좀 내년에 발표될 4분기 실적에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 그동안의 하락분은 저는 다 소화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지금 저기 고점 만나러 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역시나 신규 매수 가능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광객들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도 전고점 바라보면서 신규 접근해봐도 좋다라는 가격 전략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모멘텀 무브 두 번째 종목으로 이야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로보티즈였죠. 피지컬 AI가 확산될 것이란 따른 전망에 수혜가 기대되면서 오늘 7%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로봇주들 좀 종목별 차별화가 나타난 지금 로보티즈의 모멘텀은 어떤 걸지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이주호 의원부터 한 줄로 평가해 주시죠. 네, 피지컬 AI 확산의 최대 수혜 기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핵심 로봇 수혜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로보티즈도 최근 힘이 굉장히 좋던데 이 노란봉투법도 기대감도 안고 있는 걸까요, 의원님? 네, 맞습니다. 사실 로보티즈가 로봇주의 상승을 맨 처음에 이끌었던 대장주인데 이제 순환매가 돌면서 이제 그동안 못 올랐던 사실 SPG는 지난 8, 9월 달 로봇주가 갈 정말 때 못 안 올랐죠. 올랐던 종목이죠. 근데 사실 오늘 로보티즈가 다시 6% 정도 올라섰습니다. 이제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가 핵심 로봇 수혜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다이내믹 셀이라고 해가지고 로봇 관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토, 감속기, 센서 제어기 이런 한 덩어리로 올인원 패키지로 만들어서 정말 전원만 딱 꽂으면 움직이는 그런 이 다이내믹 셀을 만들고 있고 지금 다이내믹 셀을 연간 한 30만 개 정도를 생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로보티즈가 올 3분기에 유상증자 이슈가 있으면서 굉장히 급락을 했었습니다. 한 네. 1,000억 원 규모로 유상증자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사실은 유상증자를 왜 했냐라고 보면 600억 정도는 설비 투자였거든요. 결국에는 이 다이내믹 셀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유상증자 효과가 그럼 과연 언제 나타나느냐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장, 설비 구축 같은 건 지금부터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본격적인 양산 같은 경우는 2년 후 2027년부터 나타난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이내믹 셀, 액추에이터 생산 능력이 지금보다
7배에서 10배 가까이 생산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만 보면 사실 SPG가 매출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근데 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그에 반해서 성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로봇 지금 계속 노란봉투법 도입에 관련된 게 더 구체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장주니까 다시 한번 주목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출보다는 그래도 성장성에 조금 더 힘을 줘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이제 대장주가 다시 일어서는 타이밍이 왔다라고 보셨으니까 그럼 지금 다시 신규 접근해본다면 1차적인 목표가는 좀 어디까지 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만약에 지금 다시 한번 여기 지금 저점을 바닥을 찍고 지금 올라가는 패턴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수급이 지금 사실 예전만큼 그렇게 거래량이 많이 돌아오지는 않고 있지만 거래량이 여기서 조금 더 붙어주고 그리고 또 이슈가 더 붙는다라고 하면 저는 전고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분할 매수로 저는 접근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봇주 순환매 속에 지금 다시 로보티즈는 접근해볼 만한 구간에 왔다라고 보고 계시고요. 목표가는 전고점까지도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종목으로 이야기를 넘어가 볼게요. 먼저 이주호요원의 종목인데요. ISC가 목표가를 좀 달성한 상태입니다. 약세장에서도 좀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 좀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네, 일단 많은 분들이 왜 소부장 다 빠지는데 얘만 이렇게 강했냐라고 궁금해하실 겁니다. 근데 사실 ISC 같은 경우는 다른 소부장들에 비해서 상당히 못 갔어요. 리노공업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제 HBF 고대역폭 낸드 플래시 관련된 부분이 부각을 받으면서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최근에 이 8만 원대에서 계속 횡보를 했거든요. 횡보를 하다가 이제 갑작스럽게 급등이 한번 나오더니 갑자기 이렇게 시세가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금요일 날 또 빠졌는데 신기하게 8만 원이라는 가격을 정말 귀신같이 지키면서 오늘 또 10%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보면은 약간 SPG가 또 생각이 납니다. 왜냐면 SPG도 로봇주들 다 갈 때 못 가다가 갑자기 부각 받으면서 올라왔죠. 그러니까 ISC도 저는 비슷한 느낌이 좀 나서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목표가는 달성했지만 충분히 추가 상승도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ISC의 시간이 왔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목표가는 어디까지 좀 올려 잡아볼까요? 네, 고점이 95,000원까지 갔기 때문에 저는 이제 10만 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한 번 더 힘을 받으면 사실 시장이 그렇게 빠졌는데도 이 종목은 잘 지켜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주가가 빠지더라도 회복이 빠르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되게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보통 급락이 나오고 나서 조정이 만약에 그 음봉 캔들의 절반 정도도 못 미치고 빠지면은 이제 힘이 좀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종목은 음봉 나온 거 그대로 다 말아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되게 힘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기 매수세가 확실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목표가 좀 10만 원까지 올려보겠다는 의견 들었습니다. 다음은 성선아 의원의 종목이에요. 이 롯데 관광개발도 목표가를 달성하면서 현재 수익률 11.7%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목표가 살짝 찍고 오늘 좀 내려왔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지난주에 롯데관광개발을 이제 한일형 수혜주로 꼽았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첫 양봉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차트상. 그리고 그 다음날 사실 좀 급등을 했다가 윗꼬리를 달고 그다음에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사실 조금 아쉬운 점은 이게 좀 너무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 이렇게 너무 급등락을 하는 건 조금 좋은 차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은 확실히 이제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고 그리고 한일형 수혜주의 정책적인 어떤 매크로적인 어떤 그런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저는 롯데관광개발은 지금 보면 이거는 약간은 트레이딩이 굉장히 기술이 필요하다. 고점에 사기보다는 저점을 떨어졌을 때 들어가는 전략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젠 조정을 좀 기다려야 할 타이밍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일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하나씩 들어볼게요. 먼저 이주호 의원부터 하나 짚어주시죠.
네, 저는 서진 시스템이라는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급등세가 나왔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ESS 쪽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역시나 이제 실적이 3분기 실적이 좀 부진해가지고 주가 굉장히 많이 밀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11월 달 들어오면서 굉장히 올린 거를 그냥 다 빼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오늘 양봉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이제 4분기부터 리포트가 좀 나왔는데 플루언스 에너지 쪽의 물량이 회복이 되면서 이제 북미향으로 ESS 수출이 증가될 것이다. 그 다음에 어쨌든 지금 뭐 AI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 ESS 관련된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앞으로 모멘텀이 있을 것 같고 지금 ESS 쪽도 미국이 탈중국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결국에는 지금 이 부분의 수혜를 받을 쪽은 우리나라 기업이 될 수 있겠고 또 특히나 미국 쪽에 납품하는 기업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3분기는 좀 안 좋았지만 4분기 실적은 기대해보자. 그리고 역시나 ESS랑 연료전지 쪽으로 결국에는 성장이 기대되기 때문에 지금 오늘의 이 양봉은 좀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31,000원, 손절가는 2만 원 말씀드릴게요. 네, 서진 시스템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안고 있는 상태고 많이 조정받은 상태에서 오늘 양봉을 그려졌기 때문에 1차로 목표가는 31,000원까지, 손절가는 2만 원 선 잡고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성선아 요원의 종목도 하나 들어볼게요. 내일 시초가에 좀 어떤 종목 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퓨처캠 바이오 섹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오늘 펩트론이 급락을 하면서 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좀 투심이 악화되긴 했었거든요. 저는 그 중에서도 좀 차별화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바이오주 중에서도 그동안 많이 안 올랐었던 종목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퓨처캠 같은 경우는 잘 아실 거예요. 방사성 치료제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방사성 치료제가 어떤 건가 했더니 그동안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표적 항암제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사선 물질을 싣고 가다가 어떻게 보면은 암 세포라고 발견, 암 단백질, 그러니까 특정한 단백질이 있는데 그거를 보면 방사성으로 탁 쏘아가지고 없애는 그런 거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전립선암 시장 규모가 제가 봤더니 암 시장에서는 3등 정도라고요. 저는 꽤 높네요. 이렇게까지 시장이 큰가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상용화가 된다라고 하면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퓨처캠이 두 가지 파이프라인이 있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전립선 암을 진단하는 FC303 요거는 지금 현재 상용화가 돼서 쓰이고 있는 거고요. 아직까지 상용화가 안 됐지만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게 이제 치료제인 FC705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FC705가 내년부터는 상용화가 될 것 같다, 시판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을 모으고 있고요. 지금 현재 모멘텀으로 볼 수 있는 게 지금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12월 달이죠. 다음 달에 FC705가 미국 임상 이상 중간 결과를 발표한다라고 하고 만약에 이 결과가 좋다라고 하면 해외 빅파마와 기술 이전 협약이 빨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런 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다른 바이오 섹터들이 9월 달에 굉장히 많이 갔는데, 11월이죠. 11월 달에 많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퓨처캠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못 가다가, 최근에 지금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급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로 퓨처캠을 가져온 이유는 지금 오늘 보시면 전반적인 바이오 투심 악화로 지금 거의 7% 정도까지 빠져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상황에서도 지금 11선을 지지를 하고 밑꼬리가 달린 상황입니다. 물론 내일 당장 급등이 나온다라고 뭐 그렇게 안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정도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34,000원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손절가는 조금 더 낮게 26,000원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퓨처캠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임상 결과 발표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수급도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선만 잘 지켜준다면 목표가는 34,000원까지, 손절가는 26,000원까지 잡아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회원들과 오늘장부터 내일장 전략까지 좀 세워봤습니다. 이 투자에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